금강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3차 시 수업입니다. 6월 8일부터 12일에 들어야 되는 3차 시 수업 중에 마지막 수업인 3차 시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EBS 9강 일제 식민지배 정책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대단원의 1단원이 끝나고 지난 시간에 대단원, 2단원, 민족운동의 전개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이전 차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큰 2단원에 대한 내용은 일제의 식민 지배 시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6년 동안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식민 지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이제 시간이고요. 그 다음 차시에는 반대로 이 일제가 식민 지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는 어떠한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근데 이제 독립운동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선은 국내에서의 이러한 운동, 그 다음 차시에는 국외에서의 민족항일 독립운동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 시기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요, 1단원, 2단원 작은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36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지배 방식,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방식을 한꺼번에 다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페이지가 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1단원, 작은 1단원에 46, 47페이지에 1910년대 통치 방식, 52, 53페이지에 20년대 통치 방식, 그 다음에 62에서 63페이지에 1930년도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일제의 식민 지배 모습 이렇게 교과서가 조금 쪼개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고 수업만 듣지 말고 마찬가지로 교과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함께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선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요. 물론 EBS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주 정말 간단하게 조금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안 써지죠? 써지네요. 자, 크게 1910년도의 통치 방식, 1920년도의 통치 방식, 1930년도 이후에 이제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가 아이고 안 써지네요.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을 맞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이제 모습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보는데 1910년도의 통치 방식, 일제 통치 방식이 뭐였어요?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스스로 여기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무단 통치 방식이었죠. 그쵸? 막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총과 칼로 우리를 막 찍어 누르고 위협하는 시기였고요. 그쵸? 그러다가 1920년대가 되면은 일명 문화 통치 시기라고 해서 실상은 우리 민족을 이간질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씨가 이상하지만 그냥 쓸게요.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쵸? 친일파를 육성해서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시기. 1930년도부터는 우리 민족을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펼쳤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 이렇게 통치 방식이 바뀌었느냐? 첫 번째,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뀐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1919. 3.1운동이었겠죠. 그쵸? 3.1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자 일본이 적지 않게 놀라고 그쵸? 국제사회에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게 되니까 이제 통치 방식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교묘하고 그쵸? 노골적인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그 뒤로 숨기면서 그쵸? 이렇게 되게 더 치사한 방식으로 그쵸? 우리를 지배하는 문화 통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문화였다가 그러면 말살 통치로 30년대부터 또 통치 방식을 바뀐 이유는 이때 31년, 37년, 41년 계속해서 일본은 이때 뭘 하고 있을 때냐면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1931년도 이제 일본은 본격적인 이제 침략 그 주의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중국이죠. 만주를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으로 1937년에 중국 본토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중일전쟁. 그 다음에 1941년에
태평양의 주둔해 있는 미군을 공격해서 당시 태평양 전쟁까지도 이제 글씨가 잘리는데 그냥 보세요. 여기 전쟁이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자, 태평양 전쟁까지 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시켜서 일본의 새로운 그치? 국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때가 1930년대부터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통치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파트도 살펴봤었죠. 우리나라를 막 식민 통치하자마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토지 조사 사업을 이제 시행해서 이때는 여러분들 다 토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라를 일본이 장악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은 바로 마찬가지로 토지였겠죠. 그쵸? 그래서 토지를 새롭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신고를 이제 하도록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고하지 못한 땅은 다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일본은 그 땅을 일본 사람한테 굉장히 헐값에 팔아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지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기반을 닦아주는 식민지의 전초적인 그런 작업들을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년대는 이제 일본이 산미 증식 계획을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쌀의 양을 대량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서 일본에서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에서 채워가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고 1930년도에는 진짜 이제는 막장입니다. 뭐 볼 거 없어요.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싹쓸이 하겠다. 다 가져가겠다 하는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했던 시기가 이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가져간 것은 토지, 그리고 나서 가져간 것은 쌀, 그리고 나서 가져간 것은 이제는 뭐야? 총동원이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가져간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 뭐 일본군 위안부 얘기가 이제 일이 생기는 것도 이때고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 가는 징용, 그다음에 징병 군대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시기가 1930년대부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쓰면 1910년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 자본이 커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행하죠. 그래서 아무나 회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일본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초 작업을 닦고 나서 1920년도가 되면 이 회사령을 없애버려요. 왜? 당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리고 이때 이 회사령을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럼 사람들이 또 이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미 일본의 기업이 이제 많이 진출한 시기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사를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 가지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제대로 굴러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 니네 멋대로 만들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령을 철폐하면서 뭔가 문화 통치 시기였잖아요. 뭔가 허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만 풍겨줬던 게 이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큰 핵심 내용, 큰 그림만 선생님 한번 훑어서 정리를 이제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조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요거 내용 살펴보면서 선생님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 2단원으로 들어갔고요. 자,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기존에 이제 통감부가 우리나라 을사조약 이후에 있었는데요. 이 다음에 일본이 이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최고 기구로서 총독부를 이제 설치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나라에 총독부 건물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총독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 총독부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냐면 1995년도까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선생한테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1995년도까지 총독부 건물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디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파란색 지붕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겠죠. 그쵸? 그럼 청와대는 어디 뒤에 있어요? 여기는 그럼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 경복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복궁 앞에 여기 쭉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광화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상 서 있고, 요쪽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있고, 이쪽에 미 대사관 있고, 여러분들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서울 촌놈이라서. 자, 아무튼 그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이제 일본이 일제 총독부를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위치입니다. 우선은 이거 좀 지우고요. 이 조선 총독부를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가 진짜 얼마나 웃기는 애들이냐면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봐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보세요.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한자로. 일자죠. 일본 할 때 그 일자죠.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기존에 왕이 살고 있던 경복궁 앞에다가 떡하니 일본의 그 글자 모양으로 조선 총독부를 세워놓고, 더 웃긴 거는요, 기존의 경복궁의 이 선하고 총독부의 선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지 않아요. 선생님 줄 때문에 더 안 보이죠? 얘랑 이 선이랑 어때요? 평행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선 총독부를 약간 삐딱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일본이. 딱 정면으로 세워놓지 않고 민족의 뭐 정기를 뭐 훼손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제 민족의 이런 길을 꺾어 놓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세워놨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고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1995년에 조선 총독부를 이제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때 이것을 철거하고 오늘날의 경복궁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습은 안 돼. 이렇게 무너지는 이거 뉴스에서 보도된 그런 영상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모든 이제 건물을 잔해를 부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멋있게 복원을 해놨죠. 그쵸? 이거는 옛날의 사진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인데 오늘날은 더 멋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경복궁의 모습을 다시 보존시켜 놓고 여기가 이제 청와대의 모습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 총독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은 아닌가요? 25년 전이면 얼마 전은 아니네요. 참. 선생님이 참,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기의 모습을 선생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이죠. 1910년도에 이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죠. 그쵸? 지금의 선생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쵸? 일제 식민지대 10년도 시대의 모습이에요. 20년대가 되면 더 이상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왜? 일명 문화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해서 이 사진은 10년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다.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공포했다. 그 다음에 철도를 부설했다. 1910년도의 모습입니다. 이때 일본이요, 우리나라의 철도를 엄청 열심히 깔았어요. 그럼 일본이 이때 우리나라의 철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깔아줬을까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절대 아니겠죠. 철도가 있어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자들을 빨리빨리 자기네 나라로 실어갈 수 있고 수탈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쵸? 그런 목적으로 철도를 부설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부설한 철도는 제일 짧죠? 경인선입니다. 얘가 1번이에요. 1번. 서울인 수도인 경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그래서 경자, 인자, 그래서 경인선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 철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만들어진 철도가 경부선입니다. 경부선. 그래서 경성과 부산을 잇는 철도. 그래서 경부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통을 해야겠죠? 경성에서 신의주. 옛날에
선조가 당시 임진왜란때 피난 갔던 의주죠. 그래서 경의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위아래로 쭉 연결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설을 해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러한 이제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자, 20년대로 넘어가면 3.1운동을 계기로 민족 분열 통치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억압했어요. 겉으로만 그러는 척했다고 했죠. 그래서 1910년도와 20년도의 경찰관은 그러니까 경찰서죠, 한마디로. 그 경찰서의 수와 경찰들의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헌병 경찰이 아닐 뿐이지 경찰의 숫자가 거의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찰서도 뭐 몇 배예요. 이것도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그러한 이제 통치 방식을 보였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처럼 우리 민족 니네 신문 만들어봐 했지만 실제로는 검열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잘랐어요. 여백의미가 너무 있는 거죠. 이거 뭐 만들다만 신문도 아니고요. 그쵸? 이런 모습으로, 그쵸? 더욱더 우리를 옥죄었던 시기. 그다음에 회사령을 철폐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의 기업이 진출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치안유지법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시기가 20년대다. 그다음에 이때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쌀을 이제 일본이 가져갔는데, 요거 그래프 한번 볼게요. 1920년도부터 이제 한 요 정도겠죠. 그쵸?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쌀이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 한번 보세요. 이만큼 늘어났으면 우리나라에서 쌀도 이만큼 정도 더 늘려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때요? 이만큼 늘려서 가져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안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여기 보세요. 이거 국내 소비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게 산미 증식 계획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인천항에 일본에 이제 가져가려고 쌀을 막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1930년대는 이제 전쟁을 계속 치닫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 자, 빨리 못 찾겠네요, 선생님이. 6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써 있는데요. 애들이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이건 점프수트라고 하나요? 자, 얘가 내고 얘가 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조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과 조선은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니네 조상이랑 우리 조상은 같았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애랑 지금 조선애랑 여기 발 묶고요.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같은 애들이야. 조상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선전을 하는, 우리나라를 이제 막 동환하기 위한 목표로, 그쵸? 이런 것들을 당시 일본이 선전을 했고요. 당시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 귀엽지 않아요? 사진 보면. 근데 일본 이거 동그라미, 그치? 일본 마크를 머리에다가 달고, 뭐 단전호흡 하는 것도 아닌데요. 배꼽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는 열심히 외우고 있는, 그쵸? 그런 모습이 이제 사진에 찍혔어요. 자, 이거는 어디냐면요. 요거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는 남산입니다. 남산에 요 위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높은 계단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신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신사는 뭐냐면 일본 천황의 그런 조상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런 것들, 위패 같은 것들을 모셔놓은,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이제 학생들이 그쪽을 향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도록, 이게 하나의 그런 의식으로서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없애버렸어요. 이쪽에다가 이제 안중
남산군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산에 가보면요. 그 자리에 신사를 허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이 이제 1930년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이거 62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이 시대의 여성들의 흔한 복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장 일명 뭐라고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몸빼바지라고 얘기하죠. 사실 조선의 전통적인 여인은 여기 뭐 입어야 돼요? 치마 저고리를 입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몸빼가 사실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막 입으라고 했어요. 왜? 치마 입으면 일하기가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막 가가지고 이제 노동력을 이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때 이렇게 몸빼를 이제 권장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몸빼가 오늘날도 우리 저기 농촌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쵸 편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한 잔재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이제 전쟁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여러 가지 군수 공장 같은 것들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정말 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 물자면 물자를 다 가져갔던 시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는요,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선생님이 1930, 40년대의 일본군 위안부와 또 군함도와 관련된 영상이 잘 만들어진 게 있어서 그걸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되게 역사에 대해서 이 시기의 역사를 잘 말해주는 영상들이니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에 부딪히면 이마에 혼났네. 브라보 봐라. 싹 다 팔고 빚지게 받아버렸네. 가시리 꽃 버리고 가시리 꽃날더러 같이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가시리 꽃 버리고 가시리 꽃 찹싸와 두 알이만한 선하면 아니 올세라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알리고 있는 최태성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나가사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짬뽕. 나가사키 짬뽕. 네. 일단 짬뽕은 맛있게 드시고요. 이곳에는요, 이 짬뽕 말고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식민지 백성이었던 조선인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이 석탄 채굴을 시킨 지옥도, 지옥도로 유명한 군함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4년 이 폐광 이후로는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된 군함도. 이후 이곳에서는 영화 007 스카이폴에서 이 제임스 본드가요, 막 액션 연기도 했고요. 혹시 일본 영화 그 진격의 거인 아시나요? 예, 그 진격의 거인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 이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름이 왜 군함도냐고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배 같죠? 이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 군함을 닮았기에 군함도라 불린 거고요. 원래 이름은 하시마입니다. 일본말로요, 시마. 이 시마는 섬이라는 의미거든요. 대마도를 뭐라고 하죠? 쓰시마. 여기도 시마가 붙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하시마가 원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군함도의 역사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함도는요, 원래 무인도였습니다. 야구장 한 2개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섬이었죠. 그런데 1810년 이 섬에서 석탄이 발견됩니다. 하시마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 당시 일본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회사가요, 1890년 이 섬을 매입하고 석탄 채굴을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이곳에서 석탄 채굴을 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시멘트를 막 섬 주위에 팍 퍼부으면서 섬의 면적을 최대한 넓힙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1916년 일본 최초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건물을 위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요, 극장도 문을 열 정도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시설이 채워지면서 하시마는 점점 군함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당시 팽창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처럼 말이죠.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이렇게 확산되자 군인과 이 노동자의 수는 더욱 많이 필요했겠죠. 그 필요한 숫자를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워나갑니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된 배경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1943년부터 45년 사이에 약 한 800명 정도의 조선 광부들이 이곳 군함도 탄광에서 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군함도의 석탄은요, 품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품질 좋은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지하 1000m 이상을 파 내려가야 했는데요.
지하 1000m. 깊이 내려갈수록 이 경사는 급해집니다. 기울기만 60도. 미끄러지면 떨어져 죽을 수 있기에 이 서로의 몸을 고무줄로 묶어야 했죠. 이 공간은 매우 좁아서요. 자세를 잡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막 포복 자세로 또는 막 이렇게 엎드려서 석탄을 캐야 했죠. 이러다 보니까요. 이 갱도에 들어갈 수 있는 체구가 작은 아직 신체적으로 다 성장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마저 동원됩니다. 지하 1000m. 이 깊이로는요, 이미 바닷속이에요. 이 스며들어오는 이 바닷물에 매일 노출되다 보니까 피부는 또 짓무릅니다. 온도는 40도를 넘습니다. 또 갱내는요, 이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요,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 없지요. 이 가스와 정말 그 분비물의 냄새가 뒤범벅된 그곳. 그곳은 정말 말 그대로 막장이었습니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했죠. 2교대로 12시간씩 일을 했고요. 어떤 때는요, 8시간씩 2번 16시간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쉬는 시간 없고요. 조금이라도 쉬면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일은 할당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이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또 어땠을까요? 이 콩깻묵 주먹밥 2덩이였습니다. 이 콩깻묵이 뭐냐고요? 콩기름 짜고요. 남은 찌꺼기예요. 보통 비료로 씁니다. 여기에 이 잡곡 조금 섞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마저도 아파서 일을 못하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함도 피해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거의 공통적으로 늘 배가 고프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망치면 되지 않냐고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고요, 파도가 정말 높게 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옥과 같은 그 군함도에서 뭐 죽으나, 뭐 탈출하다 죽으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탈출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넓은 바다를 헤엄쳐 기적같이, 정말 기적같이 그 육지인 나가사키에 닿았다고 해도요, 그곳 역시 일본 땅이었습니다. 바로 잡혔죠. 잡히면 현장에서 맞아 죽거나 엄청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채찍으로 매질을 하면 채찍에 살점이 묻어나올 정도였고요. 거꾸로 매달아서 막 이 석탄재를 섞은 물을 코에 들이붓기도 했죠. 나가사키 해안에 가면 작은 묘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군함도에서 탈출하다 익사한 조선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고향 생각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고향에 가지 못했던 가슴 아픈 현장이죠. 이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던 조선인 광부들, 어느 날 섬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갑자기 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디였냐고요?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였습니다. 이 나가사키 원폭으로 섬 일대가 정전이 되니까 이 해저탄광에서 작업을 못하게 된 그 조선인 광부들이요, 원폭 사후 처리를 위해서 보내셨던 겁니다. 원폭이요. 보호장비 지급될 일이 없었겠죠. 결국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마저 생겨났습니다. 이 군함도에서 강제로 노동에 종사한 조선인들에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는 군함도. 지옥도라 불린 당시 군함도의 모습이 영화에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됐다고 하죠. 영화 군함도를 통해 당시 우리의 조상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과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한번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5년
군함도는 일본 메이지요신 시대의 산업혁명 시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이 강제 동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기간도요 1850년에서 1910년으로 딱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참이던 1940년대의 일들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은요 몇 년 전부터 이 군함도를 일본 근대화의 유적지로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요 관광객들에겐 일본 최초의 아파트, 근대 최첨단 단지 이런 화려한 유적지라고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우리나라의 반대에 부딪혀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고 적시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요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함도 전체 시기의 역사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 약속 이행과 관련된 경과보고서를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대표 역시 이에 분명히 화답했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역을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준비는 시작도 하지 않은 듯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직시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일본이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근대화 과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폭력의 모습 역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위안부 소녀상에 새겨진 글씨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안타깝게 묻혀버린 우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꽤 길어서 선생님이 더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 안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10년대에서 20년대로 일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인 3.1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EBS 강의를 볼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